글로벌 인컴형들 ETF들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CVY, PCEF, MDIV, YYY, IYLD 이게 다 뭐냐면 티커인데 ETF 티커들이에요. 그래서 인컴형 상품들을 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의 아주 높은 수익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주식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은 6%에서 8% 정도 연간 여러분이 이자 상품에다가 넣어서 는 얻을 수 없는 수익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런 그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 인컴형 글로벌 인컴형 자산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 안에 인컴형 ETF의 구성을 보면 이렇게 10개 종목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대표적인 게 하이힐드, 모기지, 뭐 리소스, 이거 LP 뭐 이게 전부 다 그 MLP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건데 이런 것들로 주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요런 것들로 구성을 했을 때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식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죠. 그러나 예금보다는 변동성이 있고요. 주식보다는 수익률이 낮을 수 있지만 예금보다는 거의 2배, 3배 가까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은퇴 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인컴형 포트폴리오 관련해서는 지금부터 학습하시고 경험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배당형 그 포트폴리오, 저희가 지금 이제 배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배당을 통해서 채권형 같은 것들을 모아서 인컴형 포트를 한 세 가지 정도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좀 일반형, 올해까지 운용했던, 올해 지금 이제 현재 운용되고 있는 인컴형 상품에 보면 이렇게 배당 위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뭐가 몇 프로, 뭐가 몇 프로 이렇게 보면 이게 보유 비중들이죠. 이게 이 안에 이제 고유 그 상품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공개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도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작업을 통해서 해왔고, 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배당들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저희 갖고 있는 것 중에 배당 12%짜리, 그다음 배당 11%짜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지금은 요 배당의 상품은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날짜로 보면 YTD로 올해 들어서만 배당형 같은 경우에도 아이고 이거 너무 높으네요. 그래서 환율이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이제 원화 환율이 반영돼서 23%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 이 중에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릴 BDC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 있어서 그런데 어찌 됐든 이런 상품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인컴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주식보다는 훨씬 더 변동성이 작고 그거보다는 덜 위험해 보이되 예금보다는 더 높은 일들을 그러니까 인출할 때 찾아 쓸 수 있는 배당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은퇴하시고 그 다음에 인출이 시작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가 필요하시다라는 거고요. 요 인컴 관련된 이런 그 상품 안에 라인업 유니버스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인모스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 대부분의 것들을 수용하고 있고요. 이 국채 투자에 대한 부분은 23년도 1월 30일에 제가 올려놓은 영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영상을 다시 봐주시면 되고요. 국채 투자에 대한 내용, 채권 투자의 일반적인 내용들은 이때 2시간 정도인데 채권 투자 이론을 거의 다 대부분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를 들면 국채를 투자해서 이자 말고 캐피탈 게인이라 그래서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서 수익을 낼 때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듀레이션이라는 게 뭔지 뭐 이런 것도 설명 다 돼 있으니까 요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게 아닌, 그러니까 하워드 막스라는 사람이 계속 영상에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은 주식을 줄이고 채권을 사야 할 때, 이 사람이 말한 채권이 이 채권이 아니에요. 국채사란 얘기가 아닙니다. 전에도 이제 몇 달이 됐는지 1년도 넘은 것 같은데 아무튼 하워드 막스 얘기를 드리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이 말한 채권은 이 채권입니다. 이게 뭐냐면 디스트레스 뎁스라고 메자닌 다이렉트 렌딩이라 그래서 요게 뭐냐면 프라이빗 뎁스라는 채권. 여기서 채권은 무슨 뜻이냐면 만기가 있고 이자가 정해진 상품은 다 채권입니다.
채권이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아요. 픽스드 인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여러분들이 이름을 고유명사들을 못 들어봤기 때문에 채권이라고 안 부르고 계시지만 채권이란 말이 만기가 있고 이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국채만 채권이 아니고 오늘 이제 회사채 중에서 등급이 낮은 하이힐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회사채 등급이 높은 그 투자 가능 등급의 회사채 그 다음에 등급이 낮은 하이힐드 채권 회사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채권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하워드 막스가 말하는 이 채권은 이렇게 프라이빗 뎁스, 프라이빗 크레딧이라고 불리는 요 세 가지 채권을 말합니다. 디스트레스 뎁스. 요 사람이 하는 그 투자 자문사는 요거 제일 많이 하는 데고요. 오늘 제가 메자닌 설명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다이렉트 랜딩이라는 거는 이제 BDC를 대표적으로 설명드리면 되는데 그 BDC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하이힐드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 안에 이제 secured라는 건 뭐냐면 증권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이 삼성증권에서 NH증권에서 채권 사시잖아요. 이거 secured 된 거예요. unsecured는 뭐냐면 증권화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채권을 쓰고 그거를 교환하고 뭐 이런 식이 되시면 unsecured입니다. 그런 걸 말하고 아까 말한 요 하이힐드와 뱅크론과 요런 거 그 앞에 이 앞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요 채권들 중에는 IG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RMBS 이거는 뭐냐면 레지덴셜 모기지 백 시큐리티 그러니까 주거용 모기지 담보 채권 CMBS 커머셜 모기지 백 시큐리티 상업용 모기지 담보 채권 ABS 이건 에셋 백 시큐리티 이건 자산 유동화 채권 요 다 채권들이에요. 오늘 RMBS, CMBS, ABS 안 다룹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사실 금리가 굉장히 안정적이지만 여러 개인들이 관심 갖기엔 금리가 조금 더 낮고요. 미국은 요 모기지 채권 시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한국은 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국 상품을 다루는 부분들에서는 RMBS니 CMBS니 ABS 뭐 이런 거 다뤄야 되지만 오늘은 하지 않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IG 관련된 그 다음에 하이힐드 관련된 얘기들을 주로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하워드 막스가 말한 채권, 프라이빗 뎁스, 요 채권이 왜 매력적인가? 그 중에 이제 다이렉트 랜딩으로 예를 들어 드릴 건데 메자닌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이 채권, 프라이빗 뎁스 이게 왜 프라이빗이 붙었는가?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어떤 그 질문하신 분 때문에 보니까 잘 이해 못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모 대출이라고 그 해석되다 보니까 이게 한국에 있는 무슨 대출회사 같은 데를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지난번에 제가 BDC라는 걸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그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 BDC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컴형 자산 중에서 당분간 한 2, 3년간은 주된 포트폴리오가 비중을 차지해도 될 만큼 괜찮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인컴형 포트 안에는 어떤 때는 BDC가 들어가지만 어떤 때는 BDC를 빼야 됩니다. 그런데 이 특성을 이해하고 계셔야 지금 BDC가 들어가도 됩니다라고 할 때 아 그렇겠군요 라고 이해할 수 있고 지금은 빼야 합니다 위험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아 그렇겠군요 라고 생각하는 그걸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BDC를 조금 더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간단히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왜 비은행 상품이 되었는지 프라이빗 상품이 되었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독특하게도 금융위기가 났어요. 2008년 금융위기라고 말하죠. 2008년 금융위기는 은행이 개인들에게 너무 무질서하고 규칙 없이 너무 부실하게 대출을 줌으로 해서 개인들의 대출 파산 그러니까 모기지 파산에 의해서 생긴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은행의 모럴 해저드 은행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서브프라임이 그 가장 그 등급이 높은 채권에다가 채권이 아니라 나쁜
등급이 낮은 채권들한테 중에다가 거기다가 등급이 높은 채권 하나만 집어넣으면 등급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올라가 버리는, 그러니까 등급 상승을 하는 그런 묘한 그런 그 롤리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쓰레기 같은 거 사이에다가 안 좋은 거 하나 딱 집어넣고 등급을 높여 가지고 이제 제공을 함으로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디폴트 자산, 쓰레기 자산이 되면서 생긴 위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 위기였기 때문에 은행들의 모럴 해저드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비윤리적인 행동 때문에 그런 거라 이때 법이 쏟아져 나옵니다. 규제법이죠. 그 법 중에 대표적인 게 도드 프랭크법이라는 거예요. 도드 프랭크법. 도드 프랭크법은 2010년대에 발효되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대출 함부로 주지 마라. 두 번째 은행 어카운트 계좌 함부로 만들지 마라. 세 번째 크레디트 카드 만들어 주지 마라. 이게 이제 은행 위기 뒤에 나타난 반대 현상이에요. 도드 프랭크법이 그거를 가장 뚜렷하게 갖고 있는 법이고, 그걸 이어서 바젤 3라는 바젤 3라는 은행 규제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도드 프랭크법이나 바젤 3 같은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은행을 옥죄고 있었기 때문에 요번에 트럼프가 되고 나서 은행주가 왜 오르죠? 요 바젤 3 엔드라는 그 엔드게임 관련된 그런 바젤 3 규제를 풀어줄 것 같다. 도드 프랭크법의 규제를 풀어줄 것 같다라는 거에 의해서 이게 규제가 완화되면 가장 수혜를 입는 회사 위주로 은행 위주로 올라갔죠. 그런 식으로만큼 이 은행 규제다 보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은행 대출이 무지기수로 떨어집니다. 어마어마하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은행 대출을 더 이상 못 주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거 보십시오. 은행의 위기였기 때문에 시티뱅크, 뭐 바클레이즈, 뭐 이런 데들 전부 뭐라 그러냐면 상업은행 일자리 30% 없어지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대출 시장 분야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성장하고, 바클레이즈가 뭐라 그랬냐면 우버가 택시 산업의 지각 변동을 일으킨 것처럼 핀테크도 금융업의 오버 모멘트를 갖고 있다. 향후 10년 안에 금융 관련 직군, 은행 관련 직군 절반 이상 사라질 거다. 은행 리테일 직원 3분의 1이 은행 리테일이 3분의 1이 핀텍에 잠식될 거다. CNN 머니에서 뭐 은행이 사라진다. 은행 더 이상 필요치 않다. 5년 안에 밀레니얼 세대 3분의 1은 5년 안에 은행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뭐 이거 사실은 뭐 이 현실적으로 지금 은행들이 지점 폐쇄하고 작아지고 있죠. 그런데 이 미국은 그게 심각하게 나타나면서 가장 뚜렷하게 타격을 받았던 시장이 어디냐면 대출 시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대출을 주는 비은행 기관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출을 주는 그러니까 은행 기관들, 얘네를 다루는 법이 BDC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은행이 아니면서 중소기업에게 대출만 주는 전문 투자 기구, 이걸 BDC라고 부르고요. 이 BDC는 대출 자산의 70%를 적격 포트폴리오 기업에게 투자한다면, 그리고 거기서 생긴 이익의 90%를 배당한다면 법인세 면제받고 상장도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인모스가 지금 자문하고 있는 BDC 상품은 전부 다 미국에서 상장된 회사 중에 제일 큰 10개 중에서 5개를 투자하고 있죠. 어쨌든 이 BDC 법안에 의해서 BDC 회사는, 그러니까 아까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은행이 없어지면서, 은행이 대출을 안 주면서 못 주면서 생긴 은행 대신 대출하는, 그것도 어디? 중소기업에다 대출하는 그런 비은행 회사에게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상장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게 BDC 법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한국에 있는 대출회사에다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대출회사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기가 어려운 면들이 있지만 요즘도 뭐 무슨 폰지 사기가 막 열심히 터지는데 한국에 있는 대출회사가 여러 가지가 하도 많으니까 그럴 수 있다면 미국의 이 중소기업에게 대출하는 이 BDC는 이런 배경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이 아니라서 프라이빗이 붙은 겁니다.
private debts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 은행 대출이 이렇게 사라지는 동안 private debts 시장은 이렇게 커져가고 있는 거죠. 미국은 은행이 대출을 못 주기 때문에 소상공인 대출, 개인 대출, 중소기업 대출, 그다음에 구입자금 대출, 교육자금 대출, 담보대출, 뭐 대출을 주는 전문 투자 기관이 뭐 엄청나게 발달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생긴 이유고요. BDC는 그래서 사모 대출형 상품이고 특별한 미국의 상황으로 출현됐다. 그래서 BDC는 미국 사모 대출 시장에 투자하는 PDF, Private Debt 펀드의 일종이고 이 PDF 쉽게 말하면 BDC가 투자하는 두 투자 대상이 어디냐? 미국의 미들마켓 컴퍼니. 미들마켓 컴퍼니가 뭐냐? 미국 비상장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그들의 대출 및 채권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죠. 보시면 미들마켓이 뭐냐? 여기 미들마켓은 크기로 보면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10 밀리언에서 1조 달러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환율을 1,000원으로 적용하면 이 옛날 자료라 가지고 1,000원 지금 1,350원인데 1,300 오늘 막 1,350원 이렇게 적용하면 좀 다른데 100억에서 1조까지. 이게 이제 보시면 에비타 기준이기 때문에 일반 매출보다는 조금 작은 걸로 따진 거라 그거보다는 좀 큰데 요렇게 이제 미들 마켓이 로어, 미드, 어퍼 그다음에 브로들리 신디케이트 론 하는 요거 이제 완전 큰 은행들이 하는 그러니까 은행들이 하는 시장이고요. 여기까지 어퍼 미들 마켓까지를 이제 이 BDC 회사들이 대출을 주고 중소기업을 관리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BDC 회사들이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이런 그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주는 요런 회사를 말하고 이 회사는 보시면 20만 개의 기업이 20만 개 수준이고 그 다음에 글로벌 이코노미 전 세계 경제에서 세 번째 크기 정도 해당하는 큰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그런 그 중소기업 대출 시장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대출을 주는 회사들, 뭐 여기 보면 RS 캐피탈이라든지 그 피스커, KKR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이 있는 뭐 아폴로 매니지먼트라든지 뭐 이런 아주 거대한 그런 회사들, 그다음에 뭐 블랙락,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뭐 이런 대형 회사들의 대출 자회사들이 이 영역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BDC는 실제로 이제 지난번에 다뤄드렸던 것처럼 90%를 배당하기 때문에 이게 90%를 배당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나간 10년 동안 9% 이상의 배당을 달성해 왔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자문한 BDC 포트 저희가 증권사에도 자문을 하고 있는데 증권사 상품으로도 나가 있는데 저희 인모스트 자체 포트폴리오의 BDC 포트는 올해까지는 어디 있나요? BDC 현재 올해 들어서 지금 11월 말까지 11월 지금 말 기준으로는 21.87%입니다. 올해 수익률이죠. 이게 9% 이상의 뭐 특별 배당까지 하면 10%가 더 넘게 나왔는데 그 10% 정도의 배당과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간 것까지 합쳐서 20몇 프로라고 제가 그랬나요? 21.87%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현재 시장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인컴형 자산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좀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같은 BDC 회사라도 상장돼 있는 최고 큰 기업 10개 중에 뭐 저희 같은 5개를 선정해서 하는데 그런 안전성 같은 것들을 갖고 있다는 거니까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주 안점이 되죠. 아까 여기 픽스드 인컴 관련된 요 시장, 픽스드 인컴 요 시장에서 요 부분 말고 여기 하이힐드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채권 시장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유의 상품들을 보면 인컴형 상품들로 분류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글로벌 인컴형 펀드, 글로벌 인컴형 ETF, 저희 인머스의 글로벌 인컴형 포트 안에 주로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서 채권형들만 보면 장기 투자 등급 회사채, 중기 투자 등급 회사채, 전환사채, 하이힐드 회사채, 폴룬엔젤, 하이힐드 회사채, 신흥국 국채, 로컬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채권으로서 인컴형 상품 안의 구성 요소들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런 수익률들을 내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면 뭐 CWB라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컨버트 본드 전환사채에다 투자하는 SPDR에서 투자하는 CWB는 올해 들어서 YTD 올해만 11월간 11개월 동안 17.61%를 냈어요. 전환사채니까. 조금 이따 제가 전환사채 설명드릴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예전에는 고액자산가들만 했지만 지금은 전환사채 투자할 수 있는 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하고, 요런 것들은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전환사채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기업이 투자를 받을 때 발행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M&A가 활발할 때 전환사채 수익률이 좋습니다. 향후 트럼프 트레이드 중에 M&A 이슈가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예, 아마 트럼프 시대 4년 동안 M&A가 굉장히 활발해질 겁니다. 왜? 규제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금리가 인하되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회사에 관련된 법인세가 낮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M&A와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M&A가 활발해지는, 그 다음에 그 공모주라고 하는 보통 그 상장 IPO 시장이 커지는 그런 특성을 다 갖고 있는데, 특별히 트럼프 때 아마 IPO 시장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럴 때 가장 수혜를 입는 인컴형 자산이 뭐냐? CWB 같은 전환사채 상품들입니다. 전환사채 ETF, 전환사채 펀드, 전환사채 투자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전환사채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좀 이따 전환사채 설명드릴게요. 어찌됐든 이렇게 들어갔을 때 장기 투자 등급, 중기 투자 등급, 전환사채, 하이힐드, 그다음에 신흥국 투자 이런 거다 보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알고 계셔야 될 게. 보시면은 여기 EMLC는 뭐냐면 그 신흥국 국채인데 자기네 나라 통화로 이제 한 거죠. 오늘 제가 설명 안 드리지만 신흥국 채권 투자할 때는 신흥국 회사채까지 내려가시면 좀 어려우실 거예요. 신흥국 국채만 투자하셔야 될 텐데, 신흥국 국채는 달러 발행 신흥국 국채 투자가 있고, 지네 나라 통화, 예를 들면 브라질 국채 하실 때 헤와라라 그래서 브라질 통화로 발행된 채권 하시죠, 여러분들. 근데 그거 위험한 거죠. 왜냐면 지금 보시면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봤는데 지나간 10년 동안 브라질 헤아라가요 마이너스 40% 약세, 그러니까 40%가 약세로 전환됐어요. 그러니까 헤아라 가치가 40%나 떨어졌어요. 40%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브라질 국채에서 받은 이익의 40%가 날아가게 됩니다. 거기다가 요즘 브라질은 국채 금리 상승 중이죠. 무슨 말이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떤 나라는 금리를 인상 중입니다. 브라질은 금리 인상 중이에요. 금리 인상하면 채권 가격 떨어지죠. 그러면 브라질 국채 10%를 받았어도, 브라질 국채 이자 10%를 받았어도 거기서 4%가 환율로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 금리가 올라가 버려서 또 다시 마이너스 10% 나고 그러면 10% 이자도 슉 날아가 버리고 마이너스 4%가 돼 버려요. 그래서 신흥국 국채를 투자할 때 로컬, 그러니까 그 나라 통화로 발행된 채권을 하실 때는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증권회사 같은 데서 많이 팝니다. 왜냐하면 증권회사가 수수료를 많이 뛸 수가 있습니다. 이 국채를 브로커가 뭐라 그러죠? 중개 뛰어올 때 이미 마진이 너무 커요. 여러분한테 브라질 국채 팔고 나면 막 3% 4%씩 남았었죠, 그죠? 지금도 아마 그럴 텐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쉽게 브라질 국채는 접하니까 이거 뭐 그냥 흔한 상품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신흥국 채권을 자기네 통화로 발행된 채권 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EMB는 뭐냐면 달러로 발행된 신흥국 국채인데 EMB는 6% 났어요, 지금도. 지난번에 제가 그거 말씀드렸었죠. 그 미국채도 이제 중기, 그 다음에 미국 투자등급 회사채도 중기 하면 이렇게 여기 어디 갔죠? 이어 투 데이트, YTD로 9%, 10% 나고 있다고 현재. 이게 이런 것처럼 신흥국 채권도 달러 발행으로 하면 6% 나고 있는 거죠. 천지차입니다. 신흥국 통화로 하면 마이너스 4%,
신흥국 달러로 발행된 신흥국 채권은 플러스 6%, 10% 차이 나죠. 이런 정도로 통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신흥국 국채 같은 경우 저희가 예전에 이거 EMLC라 그래서 신흥국 통화로 발행된 국채 투자했다 저희는 빨리 팔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EMLC에 멕시코 국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을 거예요. 브라질 국채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요즘 멕시코 굉장히 안 좋죠. 트럼프의 첫 번째 타겟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언제나 좋지가 않아요. 채권이지만 신흥국 국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밸런싱 해야 하는 거죠.